네, 안녕하십니까. 표준과학연구원의 임현균 박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재미난 주제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술이랑 과학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재미있게 제가 그림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지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직은 좀 초보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과학하고 예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예술과 과학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장차 노벨상을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재미난 상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시고요. 그런 건강한 여러분의 뇌가 노벨상을 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실험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의과학에 관련된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은 물리학에 관련된 실험이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식 에피타이저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부분은 본론이 되겠습니다. 영화들 다들 좋아하시죠? 영화 중에서 보통 1000억 이상을 번 영화들을 가지고 1000억 이상 클럽이라고 해서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박사님이 제일 흥미롭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1000억 이상 된 것 중에 거의 두 번째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상영을 했거든요. 먼 행성에 가서 지구인들이 서로 그 행성에 있는 뭔가를 훔쳐오려고 혹은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행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못 가져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서 서로 막 죽이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싸웠는지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냐면요, 이 대사가 나올 거예요. This is why we are here. 이것이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야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You're not in Kansas anymore. You're on Pandora. You should see your faces.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They are very hard to kill. This is why we're here. 네, 들으셨어요? This is why we are here. 이것이 바로 여기 와 있는 이유야 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뭔가를 이 장난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까만 어떤 그레이스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어떤 제틀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박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마이스너 효과를 잠깐 동안 시연을 하겠습니다. 시연 큐! 자, 이번에는 박사님이 재미난 소품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보온병, 보통은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듀아라고 합니다. 이 듀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시원한 액체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액체 질소가 얼마나? 시원하겠죠? 요게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새까맣게 생긴 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자석이에요.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연구자석. 연구 없다. 연구자석입니다. 연구자석 위에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고 하는 건데요. 얘를 딱 집어넣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얘를 이 시원한 마이너스 196도에 딱 집어넣고 딱 꺼냈다. 그리고 올려놨다. 마술입니다. 그죠? 가까이 잡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96도로 냉각되어 있는 녀석한테는 어떻게 되나? 우와! 공중에 떠 있어요. 마술이 아니고요, 과학입니다. 이 초전도체가 올라오는 자장을 손으로 꽉 누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게 막으니까 이 아이가 붕 떠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셨죠? 자, 그래서 연구자석과 그리고 초전도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죠. 액체 질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이스너 효과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는
지금 지구상에서는 마이너스 196도 등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얘가 저항이 제로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상온에서도 보통의 온도에서도 얘가 마이너스 효과처럼 이렇게 붕붕 떠 있다는 것이 되면 얘가 저항을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쓰일 수가 있어요. 특히 MRI 같은 의료기기를 만들어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를 파워플랜트,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일반 가정집까지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선을 통해서 갈 텐데 구리선이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전기가 지나가면서 열도 발생시킬 수 있고 소리도 나게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밖으로 새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중간 과정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싸웠던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상온에서도 마이스너 효과를 일으키는 그레이스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실험을 우리가 해봤고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상온에서도 가능하고 하나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구상에서는 낮은 온도, 저 나비족이 살고 있는 아바타 영화에서는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1kg에 220억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생각을 해보세요. 와, 1kg에 220억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영어로는 unobtainium 해서 취득할 수 없는 것, 거의 불가능한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슈퍼컨덕터 마켓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2년 후 2022년까지의 세계의 초전도체 시장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고,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요 기업은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알아둘 것은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특별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라든가 전력을 수송한다든가 또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행성에 갔는데 나비족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신성한 나무 밑에 이런 상온 초전도체가 있다면 싸우지 말고 영화처럼 정말로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줘가지고 지구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화석을 연료로 쓰거나 원자력 연료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든지 아니면 조력 발전을 하든지 태양열도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데 그것이 늘 지구 내에서는 어떤 오염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효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아카데미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 상을 탔지만 이때도 82회 때도 특수 촬영상, 미술상 이런 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총 제작비가 2,370억이나 들었는데 이때 이런 특수 효과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미술들, 상상력이 동원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봐도요, 11년이나 지난 영화인데 요새 나오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움이 많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오늘 두 번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제가 공기대포를 준비했습니다. 공기대포는 아주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원통에다가 앞에 구멍을 뚫고 뒤에다가 고무 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묶으면요, 잡아당겨서 딱 놓으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제가 잠깐 소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소품은 이거 보통은 공기대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에어건 혹은 에어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앞에 지금 우리 도우미께서 컵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빵 치면 이게 정확하게 공기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자, 아까는 제가 이거 공기대포를 쳤지만 궤적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 안에다가 인공으로 만든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치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툭 치면 넘어가겠죠. 자, 이걸 보고 영어로는 visualization, 우리말로는 가시화, 잘 보여지게 한다, 이런 겁니다. 과학은
어떤 현상을 잘 보여주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재밌죠? 이 공기대포가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널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워낙 공부를 잘하셔서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했지만 하루는 어떤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궤적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입자가 지나갈 때 열을 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액체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버블, 이 풍선, 공기 기포 같은 것이 생겨서 아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버블 챔버, 즉 거품 상자라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실제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궤적을 성공했는데 아주 우습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논문도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분이 196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혹자는 맥주를 마시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글레이저 교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주를 마시다가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챔버에 들어갔던 그 액체 물질이 맥주를 얻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다르고요. 이것이 정말로 이 글레이저 교수님이 학교는 칼텍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셨고요. 나중에 버클리라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는데 액체 수소 속에 지나가는 입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모양들인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 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네. 이거 마치 르네상스 때 나왔던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그림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세 개의 파티클들이 지나가던 트랙을 이렇게 입자 버블 챔버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가시화가 아까 우리 공기대포를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학계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특히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서 여러분이 진단을 하실 때도 CT나 MRI, PET, 스펙트 이런 걸 막 찍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시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시화가 이런 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파스칼 원리가 또 숨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A면과 B면 똑같이 같은 압력이 작용한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돼도 이 F1하고 F2의 비율에 따라서 차를 올릴 만큼 면적을 줄이면요. 차가 올라갈 만큼 압력이 세집니다. 아주 쉽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으로 사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 브레이크가 거대한 거의 1톤이 넘는 승용차들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이 파스칼 원리고요. 아까 공기대포가 확 나갈 때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쫙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 사방면에서 같은 정도의 압력이 골고루 분포해서 어느 한 곳도 찌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약을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으면요. 언제 짜더라도 누가 짜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늘 나오고요. 또 사람이 이제 뭘 먹다가 목에 딱 걸리면 하임리법이라고 해서 가슴 명치에 대고서 확 눌러주면 튀어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압력이 있어요. 공기로 대한 압력, 액체로 대한 압력인데 여기를 쿡 누르면 그 압력이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목구멍에도 똑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요. 여기 파스칼의 정의가 나오네요. 모든 면 혹은 입자에 동일한 힘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도넛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이제 그럼 예술과 과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 과학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휴식이 많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좋은 창의적인 사고를 원하는 회사들일수록요, 회사 안에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 많아요. 맛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특히 아까 그 글레이저 교수님이 일하고 있는 그 버클리 대학교는요, 낮잠의 대학교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은 온
건물들에 소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피곤하면 가서 소파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휴식입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로. 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이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하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뉴턴이 사실은 그냥 예로 들은 것이 그렇게 정설처럼 구조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맨 마지막에 창의라는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 과정에는요, 먹음 과정이 있어요.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도 있지만 지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책과 친구와 선생님과 선배님들을 만나서 모르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여러 가지를 읽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래 놓고서는 재웁니다. 두 번째 재운다고 하죠. 이건 마치 김치를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때 재움의 과정에서는요, 된장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기도 하고 또는 좋은 숙성, 어떤 와인도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에서도요, 숙성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먹음은 공부의 과정, 재움은 휴식의 과정, 번쩍임은요, 그 먹은 것들이 뇌에서 뒤섞여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탁 튀어나오는 순간을 일루미네이션, 번쩍인다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원래 내가 원했던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지를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서 안 되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먹고 계속 자고 계속 번쩍이고 새아이디어가 왔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휴식이 언제 어떻게 하냐? 산책 좋습니다. 아주 좋은 그 숲속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집 주변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뇌를 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 같은 걸 봐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간에도 뇌가 굉장히 많이 그거를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나서 먹은 다음에는 우리가 밥 많이 먹은 다음에 뭐 하면 부대끼잖아요. 마찬가지 운동하지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걷거나 그죠? 아니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지식을 먹은 다음에 뇌 속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들이 잘 정렬이 되려면 낮잠 좋고요. 뭐 대회도 있죠. 멍 때리기 대회. 그런 것처럼 그냥 명상이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알파파, 세타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예술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혹은 가장 비싼 그림을 얘기하라면 어느 누구나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나리자가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4조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거의 프랑스 정부에서 안 판다고 하니까 프랑스 정부하고도 안 바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있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요즘은 모나리자 앞에 철조망을 쳐놓고요. 1분밖에 못 서 있도록 해놨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데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요, 5m 밖에서 조금만 모나리자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고요. 자,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왼쪽 어깨를 보여주겠습니다. 1번 퀴즈는 왼쪽 어깨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어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1번이고요. 2번, 모나리자가 분명히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손을 위에 올려놨다. 오른손을 올려놓고 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모나리자가 머리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었나? 안 쓰고 있었는 것 같은데 안 썼다고 생각하면 안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가슴에 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가슴골을 본 사람이 있나? 없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나리자 그림에 무슨 S자 도로가 있다고요? 야,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나리자 그림에 무슨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 준비가 되셨나요? 6개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답 나갑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화살 보니까 머리 위에 얇은 무슨 망사 같은 거 이렇게 스카프를 쓰고 있어요. 모자는 아니지만 뭔가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처음 보신 거죠? 네. 두 번째, 가슴이 골이 살짝 보이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거꾸로긴 하지만 S자 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손은 오른손을 위로 했고요. 어깨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보여주면 보통 왼손이 올라갈 것 같은데 거꾸로 왼쪽 어깨를 보여주면서 오른손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 뒤에 뭐지? 이거는 바로 확대해 볼게요. 붉은색 확대해 보면요, 뒤에 보니까 아치형으로 다리가 있네요. 3개의 아치가 있는 다리가. 처음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퀴즈의 정답을 맞추려면 왼쪽 어깨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손이 위에 있고, 머리는 뭘 쏘고 있고요. 작지만 가슴 골이 있고, S자 도로가 있고, 아치형 도로도 있습니다.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을 많이 봤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아는 것만 보려고 하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을 체크를 먼저 해요. 그것은 사냥 때부터 일어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과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뇌의 기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나리자 그림을 보게 되면 뭐부터 본다? 눈썹 없는 것만 봅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나리자 눈썹이 없는 것만 봤죠. 방금 전에 제가 퀴즈를 했을 때는 퀴즈에 해당되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은 어깨만 봤을 거고 손만 봤을 거고. 자, 이번에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조명으로요, 모나리자 코 밑에 조명이 어떤 방향으로 있었을까요? 왼쪽 방향, 코 밑에 방향. 이분요, 왼쪽이 이렇게 슬쩍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내려왔을까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의상은요, 스카프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있다?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의 기법인데요. 이게 경계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붓으로 그렸다고 해서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6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계속 그리고 또 그리니까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머리카락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그 머리나 얼굴 외곽선이나 코도 보면 그림자가 밑에 있죠. 그죠? 이런 모든 부분에 경계가 거의 선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뇌가 얼마나 더 허술한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퀴즈인데 두발 자전거를요 1분 동안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두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1분 될 테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네. 자, 1분을 한번 드렸으니까 1분을 드린 이유는요, 자세하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바퀴에다가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프레임만, 큰 구조만 그린 겁니다. 대체적으로 동그라미 2개는 우리가 기억을 잘해요. 왜냐면 좌정보는 바퀴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들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앞바퀴의 중심선보다 핸들의 마지막 그 손 잡고 있는 이 부분이요, 조금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르면 그냥 앞으로 가는 카스터링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직진성. 그리고 요거 2개, 삼각형 2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자전거에 있는 삼각형 2개를 매일 보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안 보셨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는 삼각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체인과 바퀴 굴르는 것과 의자가 있는 겁니다. 실제 한번 자전거 그림 한번 볼까요? 자전거 나와라 뿅. 네, 어때요? 삼각형 두 개가 딱 맞대어 있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 가시면요 수많은 자전거가 저렇게 생겨 있고요. 도로의 표지판도 굉장히 많이 삼각형 두 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전거를 구조를 기억을 못했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동그란 바퀴 두 개만 알고 있었던 거지 삼각형 두 개 잘 몰랐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 구조입니다. 어디에 쓰였냐면요? 에펠탑에 쓰였어요. 에펠탑에 처음으로 쓰였던 트러스 구조입니다. 왜냐면 부재가 3개만 써도요 어떤 똑같은 무게를 4개 쓴 것만큼 똑같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부재를 써서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바퀴 2개만 보는 거, 눈썹 없는 것만 보는 거, 그런 일반적인 우리 뇌의 기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부정해야 됩니다. 과학자가 되시려면요. 되도록이면 내가 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과학자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3개의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왼쪽에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흐의 그림이고, 두 번째는 박수근 선생님의 빨래터, 세 번째는 파울 클레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 이 그림들이요 지금 판매하는 그림 돈으로는 수백억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끊임없는 노력이냐고요?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하기 전에 있었던 화파가 인상파였어요. 인상파들은요 내가 어느 순간에 빛에 의해서 변화되는 혹은 그때의 보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 그림 떠오르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때 보이는 색깔, 빛깔, 모습을 빨리 스케치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인상파들이 처음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요 이 캔버스가 작았습니다. 왜냐면 큰 캔버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상파 때는 이런 캔버스가 나타났고요. 그때부터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서 국제 표준이 생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사님이 표준과학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난 소식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흐가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걸 그릴 때쯤 돼서는 후기예요. 탈인상주의 혹은 후기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인상주의 다음에 신인상주의가 있어요. 신인상주의는 쇠라라고 하는 사람, 점을 막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뭐냐면 인상주의가 너무 빛이 순간을 얘기하니까 신인상주의는 야, 빛이 물감으로 그리니까 자꾸 섞으면 섞을수록 검어지잖아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는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어지니까 섞지 말고 이렇게 그냥 원색을 올리되 얘네가 눈으로 볼 때는 섞여오는 것처럼 하자 해서 하는 사람들이 신인상파였었고요. 이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카메라가 막 발견이 돼가지고요 화가들이 위기의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기인상파 혹은 탈인상파로 갔을 때는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집어넣어야지 굳이 물감하고 빛하고 그거를 막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속에다가 자기의 철학과 감정을 집어넣은 것이 되었고요. 이 박수근 선생님의 그 빨래터도요. 왜 이게 노력을 한 거냐면 이 선생님의 고향이요. 이런 화가감들이 많은 데였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돌에다가 그림을 그렸던 그 추억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캔버스에다가도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바탕에다가 색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파내면요 정말 돌에서 밑에 색깔이 우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감에 그린 그 느낌을 말하자면 발견한 거죠.
이분의 그 마띠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특성은요 우리나라에 박수근 상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캔버스 위에 물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파울 클레 최초의 추상화가입니다. 교수님이셨고요. 칸딘스키라고 하시는 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자연주의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하지 말고 좀 뭔가 새로운 사람 얼굴이 다 똑같이 그리지 말고 사람 얼굴에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 곡선과 직선과 색으로 사람의 느낌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서 만든 새로운 거죠. 추상주의는 지금은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굉장히 비싼 그림이에요. 어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둘이 서 계시는데 어머니는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고 아버지는 식물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통 초상화라고 하죠. 초상화. 초상화인데 초상화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중적으로 그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그렸지만 저 사람들의 어떤 습성 혹은 성격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렇게 꼿꼿하고 도도하게 앉아 계시고요. 아버지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이나 보고 있는 좀 괴팍스러운 아저씨 이런 걸 딱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크니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1000억 원이 넘는 그림들을 그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런 이중 초상화가도 열심히 어떤 그 새로운 화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속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너무 그림을 볼 때 추상적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없다는 것만 봤지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뒤쪽의 어떤 이야기들, 그림 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그림을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몇 명이다, 옷은 무엇을 입었다, 사람이 왼쪽을 하고 있다, 오른쪽을,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퀴즈를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볼 때요, 제가 이건 퀴즈이긴 하지만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미세스 존 윈드롭이라고 하는 귀부인이신데 1773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옷도 있고요, 리본도 있고, 과일도 들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저 테이블이 굉장히 비싼 테이블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의 얼마나 부자였던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그림이고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퀴즈를 낼 수 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드레스 색깔, 턱에 이렇게 주름도 있고요. 목걸이를 했는데 몇 개 정도의 선이 있는지, 보조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등등등 여러 가지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퀴즈를 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그림을 보시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다들 꿈이에요. 이탈리아 섬에 가면요, 섬 사람들인데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술도 많이 먹고 와인도 많이 먹고 담배도 좀 하는데 장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파티하는 시간을 매주마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오래 사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고맥락론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배경 지식, 즉 같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고요. 서로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통섭하는 것이 생활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BTS가 굉장히 유행하고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인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하고 있었죠. 이 BTS가 1등을 하게 된 것도요, 고맥락 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BTS 청년들이 아주 무명 때부터 성장하는 배경을 세계 사람들하고 다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맥락 문화가 가지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들의 그 특징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아주 가난했던 시절부터 대스타가 된 거. 대스타가 됐으면 옛날 같아서는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BTS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들이 정말 못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맥락, 즉 서로가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장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정말로 탄탄한 아미들이 생긴 거예요.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은 좋은 재료, 좋은 셰프가 필요하지만 또한 같이 먹는 좋은 친구, 편안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미술품 한 점을 놓고 과학적인 이야기, 예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배경 지식이 많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풍부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할 때는 예술품을 보면서 휴식을 하시고요. 또 가끔은 예술로 정말로 어떤 인격 성장도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많은 말씀들은 제가 쓴 책, 의학 한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18년도에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용면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 밑에 있는 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